도윤 씨 이 약 누가 바꾼 거예요? 병실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이고 저는 남편의 차트를 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혼수 상태로 1년째 누워있는 남편. 그를 이렇게 만든 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란 걸 알아챈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이 된 서연이라고 합니다. 남편 박도윤과 결혼한 지 15년째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고 저는 전직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따르릉. 새벽 2시 37분 잠결에 울린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이게 악몽인 줄 알았습니다. 부인이십니까? 환자 보호자시죠? 박도윤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저녁 7시에 퇴근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사고라니요? 지금 어디세요? 남편이 왜 거기 있어요? 간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장은 37번 국도 고갯길이라고 합니다. 단독사고로 보인다고 하네요. 단독사고. 그 말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도 손이 떨렸고 핸들을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중환자실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입니다. 지금은 혼수 상태고 깨어날 확률은 솔직히 낮습니다. 제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박도윤은 건설회사에서 20년 경력의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안전사고 한 번 없이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새벽에 혼자 고갯길에서 사고를 냈다니요? 그런데 음주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입니다. 음주운전 단독사고로 보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음주운전? 남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내일 현장 가야 한다며 단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던 사람이요.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몸에 선이 연결된 채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손은 차갑고 맥박은 느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괜찮아질 거야. 꼭 깨어나야 해. 하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 1층 로비에서 회사 총무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의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부인 유가족 보상 관련해서 회사 측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라 산재 처리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왜 현장에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부른 거 아니에요? 팀장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독사고입니다. 부인께서 힘드신 건 알지만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 안에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잠겨 있었지만 통화 기록만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9시 42분 회사 부사장 강태식. 강태식? 남편이 형님이라 부르며 20년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가장 믿는 윗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밤 10시 가까이 전화를 했을까요? 남편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는데
저는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젯밤 10시 8분 회사 부사장 강태식. 어젯밤 10시 31분 회사 부사장 강태식. 3번이나 전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남편이 집을 나선 거였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뭔가 무거운 돌덩이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날짜와 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시간, 통화 기록, 병원 도착 시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은 왜 새벽에 현장으로 갔을까요? 누가 그를 그곳으로 불러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남편은 술을 마셨던 걸까요? 저는 펜을 들고 노트맨 위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라는 시댁의 말도 귓전으로 흘렸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저는 남편의 차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간호조무사였던 제게 의료 기록을 읽는 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혈압 수치, 투약 기록, 의사 소견. 하나하나 눈으로 따라가던 중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진통제 투여량 50mg에서 75mg, 그리고 100mg으로 3일 연속 용량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회복 단계에서 용량을 줄이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담당 의사 서명 없이. 이건 뭔가 이상해. 저는 차트를 다시 펼쳐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용량이 증가한 날은 사고 후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담당 의사가 갑자기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존 담당의 김성훈 과장, 새 담당의 이준호 과장. 왜 갑자기 담당 의사가 바뀐 걸까요? 저는 간호사실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남편 담당 의사 선생님이 바뀌었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김 과장님이 갑자기 휴가를 가셔서요. 일시적으로 이 과장님이 맡으신 거예요. 언제 휴가를 가신 건가요? 사흘 전쯤이요. 급하게 가족 일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사흘 전, 남편 사고 후 나흘째 되는 날, 약물 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 1층 로비에서 커피를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버텨달라고. 박 소장은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저는 몸을 멈췄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회사 부사장 강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 의사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늦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눈치챌 수도 있어요. 걱정 마. 부인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냥 사고로 처리하면 돼.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설마 남편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저는 다시 차트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모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투약 시간, 담당 간호사 이름, 의사 서명.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약물 용량이 증가한 날 투약 시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은 오전 9시였는데 그날은 오후 2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담당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저는 노트를 꺼내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약물 용량, 담당 의사 변경 시점. 그리고 오늘 들은 대화까지. 이번 달까지만 버텨달라. 박 소장은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제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회사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급여 명세서, 현장 일지, 회의록,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부사장님, 현장 자재비 부풀려 달라고 요청. 거절했더니 표정이 안 좋으셨음. 11월 3일 회사 회계장부에 이상한 부분 발견. 부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심. 12월 1일 감사 나온다는 소문. 부사장님이 계속 전화하심. 저는 다이어리를 읽으며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남편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의 비리를, 부사장의 비밀을. 그리고 사고가 난 날은 12월 5일. 감사가 예정된 날 나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내가 왜 그날 밤 나갔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남편은 부사장에게 불려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뭔가 일어났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전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병실에 들어서자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담당 선생님 회진 언제쯤 오시나요? 아, 이 과장님은 오늘 당직이 아니셔서 안 오실 거예요. 내일 오전에 오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때 복도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또다시 강태식 부사장이었습니다. 이번엔 흰 가운을 입은 남자 이준호 과장과 함께였습니다. 이 과장, 언제까지 이렇게 끌 건가?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부사장님,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야 해요. 감사가 이번 주 금요일이야. 그 전에 끝내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그 단어가 제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남편을 정리한다는 뜻일까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고 저는 멀찍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병원 뒤편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계단 아래층에 숨어 휴대폰을 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도 의사로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이 과장, 자네 아들 미국 유학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내가 그거 다 대줬잖아. 그건 감사합니다만. 감사하면 시키는 대로 해. 박도윤만 정리되면 감사도 무사히 넘어가. 회사도 살고 자네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하지만 부인이 계속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눈치챌까봐. 그 여자? 걱정 마.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냥 남편 잃은 불쌍한 아내일 뿐이야.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알았지?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도망쳤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로비 화장실에 들어가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식은 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정리해야 한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저는 병실로 돌아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나 무서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너를 지켜야 해.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리, 차트 사진, 통화 기록, 그리고 오늘 녹음한 파일. 노트에 하나하나 시간 순서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12월 1일 감사 예정 소문, 부사장이 남편에게 계속 전화. 12월 5일 남편 사고, 음주운전으로 처리. 12월 9일 담당 의사 갑자기 변경, 약물 용량 증가 시작. 12월 15일 부사장과 의사의 대화 목격 및 녹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비리를 알고 있었고 부사장은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약물로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는 남편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남편의 친구이자 같은 회사 직원인 김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리님, 저 서연이에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도윤이 일로 꼭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형수님. 네, 퇴근 후에 괜찮으시면 만나요. 저녁 6시 저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김 대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대리님, 제가 오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윤이가 사고 나기 전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김 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형님이 회사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요. 부사장님 관련된 건데 자재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대요. 그걸 감사팀에 제보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부사장님이 그걸 알았을까요? 아마도요. 형님이 그 얘기를 부사장님한테 먼저 하셨거든요. 이거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냐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부사장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스스로 정리하라고. 하지만 부사장은 그 대신 남편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대리님, 혹시 그 회계장부 사본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형님한테 받은 파일이 하나 있긴 한데. 형수님,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부사장님은 회사에서 권력이 막강하신 분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도윤이를 지켜야 해요. 김 대리는 한숨을 쉬더니 가방에서 USB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조심하세요, 형수님. 정말로.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다이어리, 녹음 파일, 그리고 회계장부까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모든 파일을 복사해 여러 곳에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 외장하드, 그리고 친구에게도 하나 맡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날 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는 모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금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고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아, 우리 좀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까지 함께였습니다. 세 분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연아, 이제 그만 도윤이를 보내줘야 할 것 같구나.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이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오래 끌면 도윤이도 우리 가족도 다 힘들어진다고. 아니에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서연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벌써 1년이 넘었어.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넌 일도 못하고 있잖니.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오빠도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편히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도윤이는 깨어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서연아, 우리도 힘들다. 이제 그만. 어머니, 제발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보자. 그때까지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도 결정해야 한다. 다음 주, 금요일 이후,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시간이 없어. 나 어떡하면 좋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차트를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부인,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호흡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혼수 상태가 길어지면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들이 말한 그날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병원을 나와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앞에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증거라고 해봐야 녹음 파일과 다이어리 뿐인데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수님? 돌아보니 김 대리였습니다. 대리님, 여기는 왜? 형수님도 경찰서에 가려고 하셨죠? 저도 같이 가려고 했어요. 정말요? 네. 형님을 이렇게 보낼 순 없어요. 저도 증언할 수 있어요. 형님이 회계장부 얘기하시던 거, 부사장님과 마찰이 있었던 거. 저는 김 대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경찰관은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이미 사고 처리가 끝난 사건 아닌가요? 음주운전 단독사고로 결론 났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여기 녹음 파일 있어요. 들어보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부사장과 의사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소장은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경찰관은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이건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맥락도 불분명하고 처리가 뭘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추가 증거를 더 모아오세요. 지금 가진 걸로는 수사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대리도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저는 길거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인데 경찰은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대리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시간이 없는데. 김 대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아는 기자 한 명 있어요. 탐사보도하는 친구인데 이런 기업 비리 사건 좋아해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정말요? 네. 지금 바로 연락해 볼게요. 저는 희망의 끈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한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기자, 이름은 한지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영 기자입니다. 김 대리한테 대충 들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다이어리, 녹음 파일, 회계장부, 차트 사진. 한지영 기자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거 충분히 기자감인데요? 정말요? 네.
특히 이 회계장부. 이건 명백한 횡령 증거예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정황상 충분히 의심스럽고요. 그럼 기사 써주실 수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시간이 문제예요. 취재하고 확인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려요. 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이 없어요. 내일이면. 한지영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오늘 밤 안에 초벌 기사 쓸게요. 그리고 내일 아침 온라인판에 먼저 올릴게요. 일단 세상에 알려지면 그들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 사건 독점 취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언론사 인터뷰 금지. 괜찮으세요? 네, 당연하죠.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기사를 쓰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영 기자였습니다. 부인, 기사 올렸어요. 지금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저는 급하게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 부사장, 현장 소장 사고사 은폐 의혹, 혼수 상태 환자 약물 조작 정황 포착. 기사가 메인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 듯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이제 세상이 알게 됐어. 내가 당한 일을. 하지만 그날 아침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이준호 과장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부인,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봤습니다. 여러 의료진이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강태식 부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인, 오늘 아침 기사 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사실을 알린 것뿐이에요. 사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지영 기자와 카메라 기자, 그리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었습니다. 강태식 부사장님,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장 소장을 제거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강태식은 당황한 얼굴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노코멘트. 이건 다 허위 사실입니다. 그는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도망쳤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따라갔고 복도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중앙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응급처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다행히 안정됐어요.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더 버텨.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날 오후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형사 2명이었습니다. 서연 씨 맞으십니까? 진술 좀 받으러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침에 보도된 사건 관련해서 수사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모든 자료를 꺼냈습니다. 다이어리, USB, 녹음 파일, 차트 사진. 형사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겠습니다. 강태식 씨와 이준호 씨 소환 조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했습니다. 블랙박스요? 삭제된 거 아니었나요? 경찰 서버에 백업본이 남아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남편의 차가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른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검은색 SUV. 그 차는 남편 차를 따라붙더니 갑자기 들이받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고의로 들이받은 거잖아요? 네.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이 차량 번호 추적했더니 강태식 씨 명의로 나왔어요.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형사들이 돌아간 후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다 밝혀졌어. 내가 왜 그날 밤 사고를 당했는지, 누가 널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제 곧 끝날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건설사 부사장 강태식, 긴급 체포, 현장 소장 살해 미수 혐의 인정. 앵커가 말했습니다. 강태식 씨는 회사 횡령 사실을 알고 있던 현장 소장을 제거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했으며 병원에서도 약물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다음 날 이준호 과장도 소환됐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부사장한테 돈을 받고 환자 약물을 조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서는 즉각 그를 해고했고 의사 면허도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당 의사가 배정됐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 박민지 과장이었습니다. 부인, 환자 차트 다시 검토해 봤는데요. 약물 조정하면 회복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까지 불필요한 약물이 너무 많이 투여됐어요. 이걸 정리하고 재활치료 시작하면 깨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정말로 내가 깨어날 차례야. 기다릴게. 박민지 과장이 새로 담당 의사가 된 후 남편의 치료가 달라졌습니다. 불필요한 약물을 모두 끊고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매일 병실을 찾아와 남편의 팔다리를 움직여줬습니다. 부인, 희망을 가지세요. 환자분 생명력이 강하세요. 박 과장의 말에 저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윤아, 들려? 내 목소리 들려?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님, 남편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응, 나야. 내가 여기 있어. 도윤아, 드디어 깨어났구나. 간호사가 급하게 박 과장을 호출했습니다. 곧 의료진이 몰려와 남편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인.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년 넘게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지만 결국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식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고가 난 날 혼수 상태에 빠진 것, 회사의 은폐 시도, 그리고 제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혼자 다 견뎠구나. 아니야. 내가 살아 돌아온 게 중요해. 그날 밤 기억나? 부사장님이 전화해서 현장으로 나오라고. 천천히 말해. 무리하지 마. 남편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부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분이 회계장부 얘기를 꺼내면서 감사 때문에 내가 입 다물어 달라고. 그래서 난 거절했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뒤에서 차가 계속 따라왔어. 그리고 고갯길에서 갑자기 들이받았어. 저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부사장은 체포됐고 모든 게 밝혀졌어. 고마워, 서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해. 그날 오후 경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진술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도윤 씨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은 사고 당일의 일을 차근차근 진술했습니다. 강태식과의 만남, 협박, 그리고 고의로 당한 사고까지. 형사는 모든 내용을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진술로 강태식 씨 살인 미수 혐의가 확정됩니다. 박도윤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강태식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반드시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해. 그 사람 얼굴을. 법정에 들어서자 강태식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식, 살인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시겠습니까? 강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해자 박도윤 씨를 고의로 사고를 내게 했고 병원에서 의사를 매수해 약물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동기는 무엇입니까? 회사 자재비를 횡령한 사실을 박도윤 씨가 알게 됐습니다. 그가 감사팀에 제보하려 한다는 걸 알고 막으려 했습니다. 얼마를 횡령했습니까? 총 15억 원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의 탐욕을 위해 동료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1년 넘게 혼수 상태로 고통받았고 그의 가족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제출됐고 증인들이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박도윤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편은 천천히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 부사장님을 20년 넘게 믿었습니다.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단지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게 죽을 이유가 되는 겁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다시 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진실을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전 살아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 당신은 제 인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미안하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법이 판단할 겁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그때 최종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난 이겨낼 수 있었어. 우리는 법원 앞에서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씨죠? 경고합니다.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마세요. 누구세요? 강 부사장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에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남편 다시 다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협박 전화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 부사장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에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지영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어젯밤에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지영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역시 제가 추가 취재하던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태식이 횡령한 15억,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더 큰 규모의 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강 부사장 위에 누군가 더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더 파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서연 씨 조심하세요. 정말로.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휠체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연아, 왔어? 응. 도윤아,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 저는 협박 전화와 한지영 기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최진우 사장이었습니다. 도윤 씨, 몸은 좀 어떤가?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앉아있게. 문병 왔네.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최진우 사장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식 일로 회사가 시끄럽네. 자네 덕분에 큰 문제가 드러났어.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 그런데 자네 재판 끝나면 회사로 복귀할 생각인가? 네, 물론입니다. 최진우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네.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어. 감사도 제대로 받아야 하고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네. 네. 자네는 피해자니까 물론 자리는 보장하겠네. 하지만 조용히 지내주면 좋겠어. 더 이상 언론 인터뷰 같은 건 자제하고. 저는 사장의 말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최진우 사장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부인, 이해하시겠지만 회사도 살아야 하니까. 이 일이 너무 커지면 회사 전체가 흔들려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은 이미 다 밝혀졌잖아. 강태식도 잡혔고 이제 그만하면 된 거 아닌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강 부사장 외에 다른 분들도 연루되신 건 아닌가요? 최진우 사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도윤 씨,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게. 자네는 빨리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고 회사 일은 회사가 알아서 할 테니. 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사장님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 그날 오후 한지영 기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큰일 났어요. 제가 회사 내부 제보를 받았는데요. 무슨 내용인데요? 강태식이 횡령한 돈 상당 부분이 대표이사 최진우에게 갔대요.
둘이 짜고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예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럼 진짜 배우가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추가 증거 확보 중인데 이거 확정되면 엄청난 특종이에요. 기자님, 그럼 아까 사장이 병원에 온 건 경고하러 온 거죠.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자님, 우리 위험한 거 아닌가요? 조심하세요, 서연 씨. 제가 경찰에도 알릴게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시고 항상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20년 넘게 일한 회사가 이런 곳이었다니. 도윤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끝까지 가야지. 진실을 밝혀야 해.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무섭지? 무섭긴 한데 물러설 수는 없잖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 포기했을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대형 건설사 대표이사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TV 화면에는 최진우 사장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강태식과 공모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횡령 규모가 50억 원이 넘는다는데 인정하십니까? 최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병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지영 기자의 특종 기사가 결정타였던 겁니다. 곧 한지영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뉴스 봤죠? 네, 기자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내부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줬어요. 최진우와 강태식의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까지. 둘이 5년 넘게 회사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5년이나요? 네. 그리고 박도윤 씨 사고건도 최진우가 직접 지시한 거예요. 조용히 처리하라고 강태식에게 명령한 녹음이 나왔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꽉 쥔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들었어? 사장이 직접 지시했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이제 다 끝났어. 진짜로. 한지영 기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이 회사 전체를 압수수색 중이에요. 추가 비리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서연 씨, 이번 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서연 씨가 시작한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기자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죠. 아무튼 조심히 지내시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년 넘게 싸워온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며칠 후 강태식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최진우 사장도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저와 남편은 방청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최진우, 강태식 두 사람은 5년간 회사 자금 총 53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박도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며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최진우는 2023년 12월 4일 강태식에게 전화로 박도윤을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강 부사장, 박도윤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사장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빨리 처리해. 감사 나오기 전에. 깨끗하게. 알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진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식은 이 지시에 따라 박도윤 씨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켰고
이후 병원에서 의사를 매수해 약물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 및 살인 교사입니다. 변호사가 일어서 항변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변호인,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1년 이상 혼수 상태로 고통받았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해자 박도윤 씨,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남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다리가 떨렸지만 곧게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남편은 최진우와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1년 넘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 아내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뎠습니다. 집안도, 병원비도, 진실을 밝히는 것도.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판장이 최진우와 강태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욕심을 부렸어. 형이라고 부르던 내가, 나를 믿었던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진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박도윤 씨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최종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윤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재판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몰락, 정의는 승리했다. 1년 기다린 부부, 드디어 웃다. 한지영 기자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 여자의 집념이 밝혀낸 진실 서연 씨의 1년 기록. 기사에는 제가 쓴 노트 사진도 실렸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증거들, 녹음 파일, 차트 사진.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대단한 부인이시네요. 남편분 복 받으셨어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죠. 감동입니다. 정의는 이긴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힘들어? 괜찮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빨리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곧 걸을 수 있을 거야.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저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우리 정말 많이 싸웠다. 응. 하지만 이겼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걱정 마. 이제 평범하게 살자.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최진우 징역 15년, 강태식 징역 12년, 이준호 의사 징역 3년 및 의사 면허 영구 박탈. 법정을 나오며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로. 나야말로 고마워. 깨어나줘서. 우리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후 회사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최진우와 강태식이 빠진 자리,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습니다. 임시대표로 선임된 김상호 전무는 전 직원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도 화상회의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지영 기자와 함께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강태식이 면회를 요청했던 겁니다. 서연 씨, 꼭 만나야 해요? 안 봐도 되는데.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싶어요. 면회실에 들어서자 강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초췌한 얼굴, 백발이 늘어난 머리. 형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사과하려고요. 도윤이한테, 그리고 형수님한테. 강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돈에 눈이 멀어서 동생 같았던 도윤이를 죽이려 했다니. 그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전 이제 다 잃었어요. 가족도 명예도 자유도. 제 아내는 이혼하겠다고 했고 아이들은 절 보지 않으려 해요.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 도윤이는 부사장님을 20년 넘게 믿었어요.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그런데 부사장님은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돈 때문에. 강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여기서 죗값 치르세요.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저는 돌아서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강태식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한지영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인생 참 허무한 것 같아요. 그렇게 권력 있던 사람이 자업자득이죠.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며칠 후 최진우 사장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도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취재차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최진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늙어 보이더라고요. 한 달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후회한다고요. 그때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박도윤 씨 말만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죠. 한편 회사에서는 특별보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남편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김상호 대표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윤 씨, 이번 일로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대표님, 이제 과거는 잊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도 논의하고 싶습니다. 도윤 씨가 당한 피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직 후 직책도 승진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본사 안전관리본부장으로 어떻습니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는 현장이 좋습니다. 그냥 현장 소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그게 좋으십니까? 네.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요. 김상호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 씨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윤아, 정말 현장으로 돌아갈 거야? 응. 난 거기가 좋아. 사무실보다 현장이 내 자리야.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 마.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니까.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지난 1년. 정말 힘들었지?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왜? 내가 돌아왔으니까. 진실도 밝혀졌고,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후회 안 해.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래. 평범하게, 행복하게. 며칠 후 회사 직원들이 병원으로 문병을 왔습니다. 김 대리를 비롯해 현장 직원들이었습니다. 형님, 빨리 나으세요.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고마워. 곧 갈게. 형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직원들은 과일 바구니와 격려 편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좋은 아내, 좋은 동료들. 나도 복받았어. 좋은 남편 만나서.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기록했던 모든 날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더 강하게, 더 행복하게.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병원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재활 운동을 하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퇴원이야. 저는 가방을 챙기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구나. 1년 반 만이네. 길었지. 정말 길었어. 박민지 과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 마지막 검진 결과 나왔어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네. 물론 무리는 하지 마시고 정기 검진은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 없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부인분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두 분 정말 멋진 부부세요. 병실을 나서며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매일 걸었던 그 복도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줬습니다. 도윤 씨, 건강하세요. 서연 씨, 행복하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병원 입구를 나서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에 가기 전에 어디 들를까? 응? 어디? 사고 났던 그 고갯길.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 거기를 가려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내가 다시 살아난 곳이니까. 우리는 차를 타고 37번 국도로 향했습니다. 고갯길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가드레일이 새 것으로 바뀐 것만 달랐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멈췄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된 거야. 남편은 가드레일에 손을 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무섭지 않아.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 대리와 회사 동료들이 청소를 해놨던 겁니다. 우와, 누가 이렇게 해놨어? 동료들이 도와줬나 봐.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도윤아, 밥 먹자. 응, 가.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맛있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그치? 많이 먹어.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켜니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건설사 비리 사건 후속, 새 경영진의 쇄신 노력. 화면에는 김상호 대표가 나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투명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가 달라지고 있어. 다행이야. 내가 돌아가면 더 좋아질 거야. 응. 나도 열심히 할게. 며칠 후 회사에서 복직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여 남편을 반겼습니다. 형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윤 소장님, 건강하신 모습 보니 좋습니다. 김상호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도윤 씨, 앞으로 우리 회사의 안전을 부탁합니다. 도윤 씨가 계셔야 우리가 안심이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파티가 끝나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분 어때? 좋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나도 행복해. 내가 웃는 모습 보니까.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1년 반 동안 기록했던 그 노트였습니다. 남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거 뭐야? 내가 너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쓴 기록이야. 모든 증거, 모든 날짜, 모든 감정이 여기 있어. 남편은 노트를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3년 12월 5일 도윤이 사고. 음주운전이라는데 믿을 수 없다. 2023년 12월 15일 부사장 대화 녹음 성공. 뭔가 이상하다. 2024년 1월 20일 경찰서 방문.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2024년 3월 10일 한지영 기자 만남. 드디어 희망이 보인다. 남편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더 강하게, 더 행복하게. 남편은 노트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당연한 거야. 넌 내 남편이잖아. 나 같은 사람 만나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깨어나줘서.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봉사였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긴 투병 생활로 지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1년 반을 기다렸어요. 포기하고 싶은 날이 많았죠.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으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환자에겐 큰 힘이 돼요. 한편 남편은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소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소장님, 안전 교육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져요. 직원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생한 경험을 나누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로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사진 찍자. 응.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자. 좋아. 우리 다시 시작한 날의 기념으로. 벤치에 앉아 쉬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우리 아이 가지면 어떨까?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너랑 나 새로운 가족 만들고 싶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좋아. 정말 좋아. 그럼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자. 응.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손을 꽉 잡고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1년 반의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겁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이 온다고,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